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이 부동산 관련 저도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합니다. 많이 궁금해서 저도요. 예, 네. 저희 시간을 통해서는 뭐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오늘 언급할 것 같은데요. 예, 나와주신 분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이 멘트 사이를 맺고 한 게 9월 초인데요. 그 전까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슈는 저희가 한 번도 오늘 시간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관심이 많은 뭐 쪽이죠. 그렇죠? 네. 작가님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당연히 뭐 주식이 한 축이고 부동산이 한 축이잖아요. 자산시장이라는 게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변화의 좀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뭐 변동성도 최근에 굉장히 큰 것 같고 뭐 일부 뭐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뭐 가격도 뭐 상당히 좀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고 전세 가격도 뭐 엄청나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도 실제 매물들이 올라온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변혁기에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또 이 시장을 살려보려고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 발표도 했었죠. 예, 맞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뭐 집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시장이 과연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현재 어떤 부동산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개괄적으로 한번 먼저 말씀 좀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원래는 제가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시점을 내년 정도로 이제 잡았었거든요. 올해는 하락으로 가는 정체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체기 현상이 나타났던 건 뭐냐면 이제 거래 절벽.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 보면 가장 그 주된 이슈가 거래 절벽이었거든요.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현상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안 사는 사람이 안 사고 파는 사람도 안 팔기 때문에 이제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 정체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급매물 거래 정도가 이제 정체기에서 나타나는 정도보다 굉장히 이제 좀 빠르게 강도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냥 이제는 정체기에서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데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은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가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제가 이제 부동산 뭐 가격을 좀 보면은 보통 하락장에는 한 40% 정도 빠지고 올라갈 때는 한 3배 정도 오르고 또 40% 빠졌다가 3배 오르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떻게 비슷하게 보시나요?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부동산에는 지금 일정 정도 기간 중심이 아니고 이제 내부적으로 그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매매 시장과 임차 시장이 번갈아 가면서 그 에너지가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매매 시장이 죽으면서 그 에너지가 임차 시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집을 안 사면 집은 또 필수품이잖아요. 그럼 집은 어떻게든 뭔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집을 안 사고 임차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수요자들이 그렇게 가고 투자자들은 이제 집을 사봤자 손해 보니까 그래서 집을 안 사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하락 기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진행이 되면 임대차 시장의 수요 공급이 완전히 어긋나는 상황으로 갖춰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세난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바닥 시점에 그러니까 하락하고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지나면 전세난이 이제 저절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전세난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그 시장이 이제 상승장으로 가면서 점점 투기 시장화 되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게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폭등을 할 때 아까 이제 3배 정도 오른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게 저점 대비 3배 정도 올라가는 폭등장이 형성이 되고 근데 3배에서 왜 멈추냐 이런 측면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실 국민성에서 이제 기인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정치 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네네. 주택 시장에도 거의 뭐 그 집중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다른 나라처럼 정책을 완만하게 쓰지를 못해요. 네. 국민들이 그냥 뭐 거의 난리를 치다시피 하니까 폭등장이 되면 정부는 이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규제를 쏟아내야 됩니다. 네. 근데 시장이 워낙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 규제를 다 이겨내는데 문제는 이 규제가 나올 때에 시장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즘은 제가 복싱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 상대방이 이렇게 잽을 날리게 되면 잽을 맞는다고 바로 그로기 상태로 돼서 다운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잽을 맞다 보면 이 에너지가 이제 데미지를 굉장히 누적돼서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러면 네. 나중에 어느 정도 그 시간 라운딩이 진행이 되면 이제 크리니트 한 방으로 다운이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정책에 의해서 누적 효과를 발휘해서 3배 정도 오른 다음에 멈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도 근처에,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근처에 가보면 금매가 나와요. 네네. 근데 이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금매가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을 더 내려야 되죠. 네네. 팔아야 되니까. 급매. 예, 근데 그래도 쉬쉬하면서 내리긴 내리는데 안 사게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도 제가 어느 단지를 보니까 강남의 어느 단지가 작년 7월 달에 전세 금액이 18억 뭐 언저리 성성됐던 그 정도였던 단지가 매물이 나온 게 9억 얼마로 지금 전세가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전세가 반토막이 됐어요. 네, 뭐 그렇게 이제 어느 단지가 그렇더라고요. 쳐다보니까 그래서 뭐 9억도 뭐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가격 형성이 확실히 이제 좀 근데 아까 이제 전세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전세로 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전세를 구하려고 이제 안 사고 전세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죠? 그럼 전세 소유가 늘어나는데 그럼 전세 가격이 계속 좀 버티다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이 차라리 살래. 이때가 이제 반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국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이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한국 시장이 좀 금리 인상에 더 좀 예민하거나 취약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전 세계적인 비슷한 현상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 다른 나라 부동산을 거의 연구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성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 착각하거나 아니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세계 경제나 다른 나라 부동산하고 어떤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제도인 전세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선분양 제도가 있어요. 이 선분양 제도 때문에 투기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자체만의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굳이 다른 나라를 연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가 얼마나 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리를 2차 요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요인의 특징은 아마 처음 들으실 텐데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은 1차 요인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추세를 바꾸지 못하는 요인 그걸 2차 요인으로 봅니다. 근데 2차 요인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엄청 큰 힘을 내요. 근데 시장과 방향이 다르면 아예 힘을 못 냅니다. 그래서 금리는 2차 요인으로 보는데 지금은 시장이 하락 시장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금리 인상이 방향이 지금 똑같아요. 그럴 때 금리 인상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이 우연이라도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의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2005년 언저리? 그때가 그랬죠, 그죠? 그렇죠. 2004년쯤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장은 그때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은 상승해버렸어요. 이 금리 인상을 이기고. 그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 손익을 따져보잖아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구간과 집을 샀을 때 시세 차익으로 얻는 구간이 어떤 게 크냐, 절대적으로 크냐를 비교했을 때 그쪽으로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집값 상승을 할 때는 뭐 몇 개월에 억씩 올라가고 막 최소 5천씩 올라가니까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뭐 2배가 올랐다 하더라도 사실 손해 보는 거는 몇 천만 원 정도거든요. 네, 몇 천만 원 정도인데 그 금리 인상 폭보다 시세 차익이 훨씬 크다. 그러면 그걸 감안하고도 사람들이 집을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번 상승장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했었잖아요. 네. 규제를 해가지고 대출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처음에는 제2금융권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제2금융권도 막아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P2P로 갔어. 개인금융으로 갔단 말이에요. 개인금융으로 가면 금리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최소 13% 나와요. 그죠. 네. 그러니까 13%, 그래도 같네요. 예, 13% 20%짜리 금리 나오는 거를 얻어서라도 집을 사는 쪽에 선택을 했단 말이죠. 정말 영끌이네요, 영끌. 네. 그거는 왜 그랬냐면 그 집값 상승률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집값이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폭이 크니까 지금 양쪽 다 손해 보는 거죠. 집값 가만히 있어도 금리 인상이 진행되지 않아도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까지 더 많이 내야 되는 부담이 이중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아예 지금 매수를 아예 안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값 하락폭이 생각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조금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금리는 그럼 2차 요인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럼 1차 요인은 뭡니까? 1차 요인은 제가 이제 4가지를 그 책에다 기술을 해놨는데 네. 첫 번째는 대중심리라고 해서 우리 사실 투자 자산들은 네. 대부분 심리로 움직인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중심리가 한번 방향을 딱 정해버리면 모든 걸 다 이겨버려요. 좀 가는 거죠 그냥. 네,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으로 방향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요인들이 생겨도 그냥 상승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이 거의 9년 정도, 10년에 가깝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하락장으로 또 돌변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이걸 살리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도 안 되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중심리가 한번 모이면 엄청난 힘을 나타내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요인이고. 되게 궁금한 게 네. 사이클이 있나요? 이게 뭐 예, 대중심리가 올라갈 때 어떤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인 어떤 사이클이나 이런 네, 게 맞습니다.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평균적으로 하락할 때 한 40% 정도 하락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상승하면 거의 저점 대비 한 3배 정도 평균적으로 3배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기간으로 보면 조금은 달라요. 예, 예전에는 10년 정도였다가 그래서 10년 주기설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상승장 때 지금 2008년부터 하락을 해서 지금 하락 시작된 게 이제 올해 초부터거든요. 조금 길었네요. 예,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이제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정책을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되느냐 짧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번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임대차 3법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썼잖아요. 근데 그때 폭등을 한 번 더 해버리거든요. 예. 그러면서 살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 되고, 그리고 전세가도 그때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임대차 3법 때문에 거의 박근혜 정부 때 전세가 5년 동안에 올랐던 그 금액을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 쓰면서 6개월 만에 그 금액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급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임차인들이 그 가격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거기에 이제 1차 요인 제가 한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두 번째 1차 요인이 뭐냐면 전세예요. 우리나라 전세는 매매 시장을 완전히 바닥에서 아무도 안 사는데 이걸 상승장으로 턴을 시켜버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세가 가격이 막 급등하고 전세난이 생기면 차라리 사자라는 쪽으로 바꿔. 사자 이게 아니고요. 네네. 안 사는데 밀어 올려버려요.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죠? 예, 전세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냥 매매가가
아무도 안 사도 매매가가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 전세가 매매를 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예. 네,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가를 넘어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 밀어 올리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예, 제가 책에 이제 자세하게 기술을 해놨는데 네. 호가를 이제 그 매도를 내놨던 사람들이 전세가가 근처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럼 호가를 조금씩 올려요. 그러면 또 호가 올라간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다시 전세가가 또 올라가요. 그럼 사실 집 사는 게 굉장히 간단하네요. 근데 전세값과 매매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네. 전세값이 쓱 올라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70% 넘어갔다 하면은 네. 그때쯤 매수하는 거. 그런 거 역시 퀀트 투자를 하시니까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네. 이런 패턴만 알고 정확히 접근하시면 굉장히 오히려 주식보다 투자가 훨씬 쉬운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닥권에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이제 좁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세가율만 보면 안 되고요. 전세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전세난이 생겨서 네. 전세가가 올라가야 이제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자들이 하나둘씩 시장에 참여하면서 매수를 하게 돼요. 그게 결국 전세가는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야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으로 보면 이동 평균선이 붙을 때 그죠. 위든 아래든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동 평균선이 붙을 때 그거 비슷한 거네요.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선분양 제도가 나중에 하락장을 만들 때 절대적인 하락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요? 미분양이라는 게 사실 아파트 시장은 중고시장이거든요. 중고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고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음마아파트다. 음마아파트 가격은 음마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20억에 팔겠다. 그럼 누군가가 20억에 사겠다. 그럼 20억이라는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중고시장이에요. 근데 중고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막 변화하다가 새 아파트가 있죠. 새 아파트가 이제 일종의 주식시장에서는 IPO. IPO처럼 IPO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상승장에서는 IPO가 들어와도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걸 다 소화해내고 올라가 버리거든요. 근데 하락장이 되면 이 IPO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안 팔려요. 안 팔리면 어떻게 되냐? 미분양이 나타나거든요. 미분양이 나타나면 매수자들이 구축 아파트까지 아예 안 사버립니다. 아예 안 사버려요. 시장이 매우 안 좋다는 시그널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양이 지금 보면은 서울에 미분양이 아예 없다가 올해 초부터 해서 미분양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가장 빨리 하락한 지역이 지금 대구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 한 2000년 정도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미분양이 뭐 거기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 미분양이 지금 한 7, 8천 정도. 수성구 대단했습니다. 수성구가 거의 뭐 강남 그렇죠. 정도로 그 정도로 됐는데 처음에 미분양이 한 100건 정도 막 생겼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는 의미 없는 숫자다. 근데 제가 여기서 수치에 이렇게 집중하면 안 된다.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분양이 없다가 늘어나는 추세로 가니까 100개였다가 나중에 200개, 300개 가고 나중에 1000개, 2000개 가고 지금은 4000개, 5000개 늘어나면서 계속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거든요. 미분양이 늘어나면 제일 먼저 규제를 푼 지역이 대구거든요. 규제를 풀었는데도 소용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정부에서 사라고 이렇게 등 떠밀어도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이 그 대구의 시장하고 비슷하게 지금 미분양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매수자들은 매수를 안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제 네 번째 1차 요인은 또 뭘까요? 네 번째는 바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쓰면서 사실 정부의 정책을 쓸 때는 큰 힘을 못 내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정부의 정책의 누적 효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 정말 많은 규제를 내면은 나중에 이게 쌓여서
나중에 하락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락할 때 정부가 이제 규제를 다 풀어버려요. 다 풀다가 심지어는 이제 부양책이라고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정책까지 생깁니다. 지금은 이제 세금이 중과되어 있거든요. 일반 과세에서 네네. 이제 포인트를 더하는 중과가 되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중과를 없애요. 네. 그러다가 일반 과세가 되는데 일반 과세에서도 시장을 이제 뭐 이렇게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게 되면 이제 일반 과세마저 있던 것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양도세 면제, 네. 뭐 취득세 면제, 그다음에 대출은 뭐 거의 무한정 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그 확장비, 우리 신규 아파트 사면 이제 발코니 확장이라고 있거든요. 발코니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비용을 따로 받는데 이런 걸 무료로 해주고 중도금 대출을 이자 받던 거를 무이자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부양책을 써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걸 낼 때에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누적돼서 쌓여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상승장으로 변할 때 이런 규제 풀어줬던 것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화되는 거예요. 네, 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정점에서 다시 내려가서 전세난까지 올 때까지 한 5, 6년 정도 걸린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계산하면 2027년, 28년에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서 8년 정도의 저점이 형성이 되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V자 방등이 아니고 약간 U자형 방등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1, 2년 정도 안정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제 미리 인터뷰했으면서 이제 얘기할 때 매수자들이 언제 매수하는 게 좋냐? 그러면 바닥에서 사면 사실 1, 2년 정도 안정기 옆으로 기는 구간이 있어서 안 오른단 말이에요. 인내가 좀 필요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때 바닥에서 좀 일찍 산 분들은 그 1, 2년 동안 인내의 고난을 기간을 답답해하면서 견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030년 정도 2030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눈 감고 사셔도 된다. 지금 한참 남은 것 같은데요. 네. 30년이면? 7년 금방 가죠 뭐. 7년?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이게 문제됐던 게 갭 투자잖아요. 갭 투자. 네. 그러니까 뭐 전세를 끼고 연끌해서 갭을 해가지고 뭐 현금 없이 이제 이렇게 갭을 투자하면서 갔던 게 문제이고. 부동 가격이 빠지니까 결국은 이제 자산 가치가 빠지고 자기가 뭐 대출한 금액은 그대로 있으면서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이자 감당이 안 되고 그 던지려니까 또 이제 그 차익이 남아야 사실 뭘 빠져나올 텐데. 근데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다르게 진짜 수요가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팔려고 내놓았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보면 손님이 아예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들이 매매 거래를 1년 내내 한 건도 못한 부동산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지금 팔려고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급매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도자 같은 경우 진짜 팔려고 마음먹었을 때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운을 몇 억을 손해보는 상황을 내가 스스로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규제 완화가 되는 부분 중에 이제 15억 이상의 뭐 아파트 관련된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 정부 정책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시는 게 맞는 거네요. 당연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사실 대출의 그 매수 효과가 생기려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대출을 막아서 안 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출을 막 풀어줘도 매수자 자체가 살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럼 대출을 풀어줘봤자 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이게 대출을 풀어주는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 효과도 크기 때문에 대출을 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샀을 때 금리 인상으로 손해보는 것보다 시세 차익을 얻는 게 커야 되는데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 그럼 시세 차익도 없다. 그러면 이중으로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뭐 지금 부동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돈은 그래도 시중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있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 시장이 먼저 상승장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투자 심리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다 무조건 대안으로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돈이 흘러가는 쪽은 항상 오르는 게 확실해야 그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코로나 이제 벌어지고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막 쏠리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급락을 한 이후에는 무조건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몰리고 그로 인해서 상승하니까 돈이 그쪽으로 몰렸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도 상승장이었으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도 돈이 막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제가 볼 때 상승이 확실한 대안 그 시장으로 몰린다. 그래서 무조건 주식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주식시장도 올라갈지 말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때는 제가 볼 때 주식시장으로 막 몰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지나서 주식시장이 상승장일지 아닐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상승장이면 거의 돈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안 되면 또 다른 투자처를 찾는 아니면 이제 예금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근데 상승장이 온다고 치면은 부동산에서 추가 그 자금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그렇죠. 꽤 큰 거네요. 그러면 거의 그쪽으로 절대적으로 몰리게 되죠. 그러면은 집을 또 급하게 팔아서라도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금융회사에 이제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하반기가 사실 더 걱정입니다. 지금 네. 돈이 돌고 있지 않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뭐 증권사를 포함한 여타 채권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레고랜드발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그 여파에서 별로 이렇게 벗어난 듯한 느낌을 좀 이렇게 받지는 못할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일부 이제 대규모 분양도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오늘 뉴스가 나왔나? 둔촌주공도 뭐 분양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웠던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어쨌든 분양을 한다는 쪽으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소 좀 다행이다. 그래도 근데 그분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이제 그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그렇죠. 크죠. 지금 이제 기성비가 뭐 7,500억인가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최근에 PF 대환한 게 그 PF 금리가 12%인가 뭐 그렇대요. 그것도 시공사가 따고 있고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 이제 주 시공사가 이제 현대건설로 제가 알고 있고 대우건설도 같이 이제 그 어떤 자금을 좀 더 이제 보완해서 더 늘리면서 이제 또 어떤 PF를 따는 걸로 보이는데 10% 이상의 이런 뭐 그 금리를 감당하면서 대형사들은 그래도 그 사이트를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그래도 좀 이제 보전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분양가가 높아지면 이제 미분양 가능성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제 잘 결정을 해야 될 게 미분양이 안 나면서 추가 부담금이 줄 수 있는 그 구간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뭐 일부 이제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은 더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대형사들도 지금 약간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처럼 레고랜드발 지금 그 돈줄 지금 막힘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들 같은 경우 미분양이 한두 현장만 생겨도 거의 이제 부도 직전까지 막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번 하락장에서 2010년쯤 돼서 부도나는 건설사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가고 있는 중에 이제 레고랜드발 또 이 악재가 또 같이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금 경색이 좀 빨리 온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지금 막 본격적으로 생겨서 사실 미분양이 생겨서 부도 위기까지 가려면 사실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할 때 바로 미분양이 생겼다라고 해서 건설사가 위기로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는 사실 입주 때까지 천천히 팔기만 하면 되거든요. 중간에 이제 중도금 대출도 있고 해서 막 돈이 들어오니까 자금이 막히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입주할 때까지 안 팔리면 이때부터 이제 건설사들이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레고랜드발 이 나비 효과로 인해서 좀 자금 경색이 좀 빨리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부도나는 지방 건설사들이 지금 뭐 한 군데는 이미 부도 난 걸로 지금 뉴스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 얘기가 몇 군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최고점 대비 한 40% 정도 빠지는 게 이제 보통인데, 네. 근데 이것도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좀 네. 이제 스피디하게 빠진 데도 있고 좀 아닌 데도 있고. 네. 이제 잘 보다가 40% 이제 먼저 빠진 거, 저기다 해가지고 좀 미리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거는 주식 시장하고 다른 점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 그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사실 좀 먼저 빠졌다라면 나중에 이제 그 먼저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세 하락장인데 회사 실적이 좋거나 이런 거는 개별주로 그냥 상승하는 주식들도 있고. 가끔. 네. 예.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를 따라가거든요. 말씀한 대로 만약에 지금 막 이미 40% 빠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40% 빠졌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빠지더라도 그냥 옆으로 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이 지역을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굳이 더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버티면 안 떨어지고 그냥 쭉 옆으로 기는 거고, 중간에라도 한두 사람만 급매물로 더 팔게 되면 50% 60% 더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그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지역,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울 수도권, 경기, 인천까지가 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아파트가 한 40% 먼저 빠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먼저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서울 수도권 시장 전체가 움직일 때까지 안 움직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더 빠지거나.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저도 그 시공사들은 이제 뭐 좀 만나기도 합니다. 뭐 네. 주식적인 입장도 있고 뭐 네, 개인적으로 네, 관심이 있어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시공비나 이런 게 뭐 평당 뭐 600에서 650 뭐 이 정도 잡는다고 해요. 꽤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보면 이번에 전쟁 사태 때문에 이제 원자재가 또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 원자재가 뭐 한 내년 정도면 빠지니까 그럴 거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조금 뭐 이 시공비가 좀 빠질 거 아니야 여쭤봤더니 인건비가 무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이게 빠질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내년 들어가도 이 원자재 가격이 좀 빠져도 전반적인 시공사들의 시공비가 좀 많이 높게 형성이 조금 되고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이제 뭐 새로운 어떤 그런 뭐 지역에서 이게 그 시공사들이 이제 뭐 건설사들이 뭘 할 때 되게 그런 부담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분양 가격에 대한 이슈가 정말 좀 분양 가격이 잘 책정돼야 뭐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걸 좀 이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분양 현장에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그때 당시 안타까웠던 게 건설사들이 왜 분양가를 안 내리지? 이게 굉장히 분명히 안 팔리는데 건설사들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고 그냥 그걸 팔아버려요. 그리고 미분양이 굉장히 심하게 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할인을 하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건설사들의 그냥 패턴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분양가가 한번 높게 형성이 되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쉽게 내리질 않습니다. 그냥 미분양이 나더라도 그거를 뭐 저는 이제 원인을 정확히는 모르죠. 건설사들 그 가격 책정하는 분들의 생각은 모르니까. 근데 보면은 분양가를 굉장히 높게 잡으면서 미분양이 쌓이는 선택을 하더란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떠안고 있으면 되게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시행사들의 생각을 좀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일단 시행사분들은 사이클을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약간 부심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땅, 내 위치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느낌. 그래서 그 가격을 책정할 때 항상 그 이제 분양 대행사와 시행사가 이제 다른 입장으로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대행사는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판매하는 입장이에요.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격은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좀 낮췄으면 하고 항상 분양가 책정할 때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게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져요. 시행사가 이기죠, 대부분이. 그래서 니네 못 팔겠으면 나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행사들은 그거를 그냥 떠안고 보통 6개월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6개월 정도 못 팔고 그러면은 니네가 못 파는 거야.
그래서 바꿔버리죠. 네.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는 대행사들은 또 먹을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아, 그 가격에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하고 들어와요. 네. 그래서 또 못 팔고 또 나가고 이런 식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까지는 한 시장이다. 수도권이 한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 예.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제 수도권이 2006년부터 한 13년, 4년까지가 하락장이었는데 네. 그때 지방은 또 사실 엄청 올랐잖아요. 네, 네. 이번에도 비슷한 사이클이 올 수 있습니까? 어떤가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각 도시별로 각 다른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데 시기별로 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지금 서울보다 한 2년 정도 빨리 하락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나중에 올라갈 때 대구는 좀 먼저 올라. 서울보다 좀 더 먼저. 그렇죠. 네. 2년 정도 이제 빨리 하락했으니까. 그리고 대구나 이제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가 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클도 서울 수도권보다는 좀 짧아요, 기간이.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빨리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별로. 그래서 지금 조만간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도 또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런 얘기를 제가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 그 투기 심리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찍어주면 그런 지역으로 우우 달려가서 막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 무명에 가깝지만 조금씩 영향력이 생기는 이제 사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갈 지역을 딱 얘기해버리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 몇백만만 가서 사버려도 사이클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왜곡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을 잡아서 검색을 스스로 하셔서 가시면 돼요. 그래도 도 단위 정도 말씀 주셔야죠. 뭐 그게 그 도 단위로 있는 게 아니고 도 안에 또 일부 지역들이 따로따로 다 도시별로 약간씩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제 강원도하고 전라북도 지역이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네. 이제 급격하게 지금 시장이 이제 좀 빠지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금리 효과가 워낙 금리 인상 효과가 크니까 좀 상승 에너지가 쌓여 있는 지역도 약간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기하게 매매 시장이 위축되면 전세 시장 에너지는 응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세 시장에 의해서 다시 상승하는 지역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들은 뭘 유념해서 보시냐면 전세가율이 이제 역대 그 도시에 있는 전세가율을 검색을 해서 지금 역대적으로 높다. 그럼 일단 관심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만 지켜보시다가 전세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은. 그렇죠. 뭐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수요가 일단 있다는 걸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갭 투자하기도 아무래도 좀 더 쉽고요. 그게 그렇죠. 들어가기 적으니까. 네. 네, 근데 뭐 갭 투자도 상당히 좀 잘못되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부동산도 보면 뭐 같은 비슷한 사이트라도 이제 각 단지마다 모멘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뭐 역세권이냐 이런 것들이 또 여기 근처에 있는 부분하고 좀 멀리 있는 부분은 비슷한 동네라도 또 다른 것 같긴 해요. 뭐 수요라는 것이.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약간 편견에 가까운 것일 수 있는데.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요. 상승장에서는 다 올라갑니다. 그렇죠. 다 올라가고 사실 비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3배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3배 올라가면 30억이 되는 거고 2억짜리가 3배 올라가면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강남 막 하는 건데 비율적으로 보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입지를 저는 사실 중요하게 안 봅니다. 입지가 중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3배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있던 가격에서 3배 정도 올라가는 그 수준의 멈춤. 비율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 상한가 치면 1,000원짜리 주식이 상한가 치면 1,300원이 되고 삼성전자 5만 원짜리가 6만 원짜리가 주식 상한가 치면 18,000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구독자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가진 돈으로 이 지역이 상승할 것 같으면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사면 된다. 근데 이제 입지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이 좋아요. 강남이 좋은지 누구 모르겠습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가진 돈이 없어서 못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강남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죠. 네. 그럼 문제는 상승장에서는 다 올라가거든요. 기회비용이 크네요. 예, 다 올라가면 나중에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이 돈을 모은 다음에 사려고 왔더니 그 물건도 못 사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장이면 그냥 내가 가진 돈으로 빨리 살 수 있는 물건을 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지 분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제 돈이 5억이 있으면은 그 5억 가지고 사면 어차피 얘도 3배가 하고 뭐 30억짜리 가가지고 뭐 강남 사도 뭐 3배가 되고 어차피 그렇죠. 똑같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런 원리로 보시면 오히려 수월하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이제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사실은 하반기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재개발. 국토부가 지금 이제 이 개선안을 좀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재건축의 기준 완화, 그러니까 이제 구조 안전성을 기존에 이제 50%로 올린 것들을 한 3에서 40% 좀 낮추고,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 1차 정밀 안전 진단 이후에 적정성 검토를 뭐 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역이면 그 지역구 이쪽으로 좀 이제 그 국토부가 아니라 이쪽으로 좀 넘기는 듯한 그런 약간 보완책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연말까지 나온다고 이야기 도는데. 재건축 완화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문제는 이게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무조건 호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옛날에 재건축을 진행했다가 하락장에서 재건축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재건축은 조합원 분양가가 싸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유리한 건데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비싸지게 돼요. 나중에. 왜냐하면 일반 분양을 했는데 일반 분양이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안 팔리면 나중에 할인 분양을 하거든요. 할인 분양하면 이제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비싸지고 그다음에 그 기간에 따른 비용이 생기잖아요. 이주비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그럼 그 비용이 결국에는 어디로 전가가 되냐? 조합원한테 다 전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 부담금이 더 늘어가지고 조합원 분양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역전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분들은 투자를 사실은 성공한 거냐? 아니,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된다라고 무조건 해서 가격이 상승되고 호재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재건축이 악재로 변하기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지금 하락장을 제대로 관심 있게 겪어본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상승만 지금 겪었기 때문에 재건축은 무조건 좋은 시장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락장에서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재건축 해라 하지만 스스로 조합원 스스로 재건축을 선택 안 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사업이 그냥 조합원들이 결정해서 사업을 뒤로 미루는 지역도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게 이제 사업을 했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분양가를 낮게 잡으면 또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지난번 하락장에는 이제 한국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 장기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는 우상향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그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하락한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의 기조가 내년쯤이면 꺾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로 모든 요인을 보는 분들은 이제 내년쯤이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렇지 않은 게 말씀하신 대로 인구 하락이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출생률은 오래전부터 줄어서 인구가 줄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착각이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고 있는 거는 작년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구장창 인구는 줄기만 할 건데 저도 인구는 2차 요인으로 봅니다. 아까 2차 요인의 특징을 설명을 했잖아요. 2차 요인은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큰 힘을 내고 시장과 방향이 다르면 거의 힘을 못 낸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 효과가 이제 꺼지게 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인구 감소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장기 불황, 그 부동산 시장은 이제 끝났어라는 쪽의 그 인식, 분위기가 아마 대세를 이루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 2028년 1차 요인이요. 그 정도 되면 다시 전세 때문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전세 시장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세 시장 구조가 이미 임차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 있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전세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근데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와 전세 중에 어떤 걸 좋아할까요? 뭐 금리가 싸다고 하면 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월세가 조금 선호되는데 보통 상황에서는 보통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전세를 좋아해요. 전세를 좋아해서 자, 여기서 문제를 내보면 임대 물건 100개가 있고 임차인이 100명이 있어요. 그럼 100대 100 균형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세가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1대1일 때? 예. 1대1일 때. 저는 또 올라간다 봅니다. 왜? 왜냐하면 이전 수요가 있거든, 이사 수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과 이렇게 사는 사람의 비율이 한 1.2배 정도는 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정 정도 좀 타당성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임차인들이 대부분이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 100대 100이지만 이 안에서 또 나눠지거든요. 월세와 전세로. 그러면 50대 50이죠. 근데 임차인은 100명이에요. 100명이 전세 50으로 일단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탈락한 사람이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물건은 선호되는 물건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집은 그럴 수가 없어요. 탈락한 사람들이 월세로 갑니다. 그래서 폭등하는 상황은 막아주는데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미 어긋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줄더라도 전세 시장에서 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정부는 연말에 재건축과 관련된 250만 원 플러스 알파 관련된 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걸 내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또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보면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더 풀어줘서 재건축을 하게 만들면 또 공급을 늘리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시장을 더 아래쪽으로 밀어내렸던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정부가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원래 상승장에서 만들어진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평가 때문에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정책이 만들어졌던 거고 지금 사실 하락장에서는 공급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정부는 약속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공급은 하겠다 발표하되 적극성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규제 완화나 이런 걸 풀어주고 약속은 지키는 거죠. 그러면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급을 정부가 늘리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절로 공급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부가 뭐 원하는 방향대로 뭐 하락을 만드는 게 아니냐. 사실 그런 쪽으로 아예 막 이렇게 가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 종합해 보면은 일단 뭐 지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곳들이 있으니까 거기 산 다음에 몇 년 후에 그걸 팔고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게 그럼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작가님은 제가 볼 때 이해도가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만 듣고 이해하는 정도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말씀이 가장 좋은 최상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올라가는 지방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지방이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상승장에서 더 많이 상승했던 지역이 많으니까 서울보다요. 그런 데들은 이제 계속 하락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사이클에 대한 공부가 이제 선행이 된 분들은
이제 내 기준으로 확신을 가지고 지방에 올라갈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을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울 쪽 수도권으로 와서 거기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상승만 겪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아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지방을 투자할 자신이 없다. 네.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원화채굴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원화채굴. 네. 근데 뭐 사실 뭐 집 한 채 가지고 직장 다니는데 뭐 지방을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서울 근교가 이제 직장이면 그렇다고 뭐 대구 사놓고 거기서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KTX 타고 오면 되지만. 투자로 이제 사놓은. 투자의 개념은 그렇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그냥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면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이 되면서 이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하락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도 가다 보니까 덥석 사기가 되게 어렵고 또 금리도 너무 지금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또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부동산을 고르는 어떤 원칙 중에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후 도시가 있는 쪽에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배후 뭐요? 배후 도시. 배후 도시.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일자리나 A라는 어떤 부분을 제가 사이트를 보면 그 어떤 사이트를 밀어줄 수 있는 그 뒷단의 도시가 아주 견고하게 있는 곳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이 마지막 단의 도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기 들어가면 결국은 꺼진다는 거고 이 뒷단의 배후 도시가 앞단의 도시를 밀어주는 쪽이면 이쪽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겠네. 그래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일종의 부동산의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된다면 서울 수도권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40% 이상씩. 그러니까 배후 도시, 배후가 좋고 뭐 일자리가 많고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지고 아니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상승장에는 그런 것들이 올라갈 때 일종의 이제 그게 호재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호재도 2차 요인입니다. 호재도 2차 요인은 상승장하고 호재가 맞물리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요. 그래서 최근에 재작년쯤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게 바로 인덕원이거든요. 인덕원이 이제 GTX 노선이 이제 새로 그 개통이 된다라는 발표가 나면서 진짜 서울 집값 올라가는 상승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재가 시장하고 맞물리면서 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락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덕원도 지금 호재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커요. 근데 더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배후 지역이 있다라고 해서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을 이길 수 있는 요인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이걸 잘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그 하락 시장에 순응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일종의 배후 지역이 탄탄한 지역 아니면 호재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바닥권에서 가지고 있으면 상승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사실 뭐 저도 한번 기사를 해봤는데 그 서울이나 지방이나 그 수익률로 보면은 그 한 10년, 20년 보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물론 이제 금액은 당연히 서울이 훨씬 더 크겠죠. 그렇죠. 금액이 높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폭도 큰데 떨어질 때는 어차피 떨어지는 폭도 크고. 그래서 지방이나 서울이나 크게 나눌 필요가 없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을 상승장만 골라서 사면 굉장히 많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뭐 28년도까지는 계속 그냥 원화를 모아야 되겠네요. 전 지방으로도 갈 수 있어요. 전 여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직장을 어디 딱 월급을 받는 직장을 가진 게 아니시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럼 저는 언제 만납니까? 저희는 이제 금요일마다 이렇게 만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아무튼 이게 시장이 뭐 주식도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이게 주식은 사실은 현금화하는 게 좀 되게 빠르잖아요. 뭐 상장돼 있는 뭐 유가증권 시장이 있으면 내가 팔고 싶으면 바로 팔 수 있지만 이 현금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고 또 팔려면 또 많이 낮춰서 정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로스도 좀 클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
제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2021년 전망을 할 때는 분명히 오른다. 네. 오르는데 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뭐냐? 중간에 무조건 팔아라. 이런 얘기를 강하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뭐라 그럴까 절대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많이 욕했을 것 같아요. 네, 집을 지금 팔라고 하면서 올라가는데 팔으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서 폭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완전히 쭈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못 파는 거네요. 그럼 못 팔아요. 올라가고 기분만 좋았다가 하면서 하락을 맞아야 돼요. 주식은 손절할 수 있는데 부동산이 그게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주식처럼 대응하다가는 완전 망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임장 같은 뭐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주식을 하는 경우에서도 저희 PB들도 보면은 뭐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탐방도 많이 가거든요. 기업 말씀하신 거죠? 그 기업 탐방을 가는데 뭐 소위 말하면 부동산도 임장 같은 걸 다니면서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뇌피셜로 생각해가지고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또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되게 좀 힘들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그러면 진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2028년도를 뭐 빠르면 빠르고 늦으면 늦고 이렇게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제 23년도를 좀 앞두고 있고 적어도 5년 이상이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 그냥 계속 전세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주거 비용을 따졌을 때 자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가가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자가가요? 예. 왜요? 예를 들어서 자가가 지금 5억이다. 그러면은 자가에 있는 전세는 3억이거든요. 3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가로 들어간 사람은 5억을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3억이 있어요. 그러면 자가를 구입하려면 3억이 있으니까 5억짜리 집을 사려면 2억을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2억에 따른 대출 이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주거 비용입니다. 근데 3억 있는 사람이 3억 전세를 들어가면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거 비용의 그 기회비용적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자가면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잘못된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자가를 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입주하는 장은요. 신규 입주하는 장은 전세가율이 지금 30%, 40%, 30%까지 막 나와요. 정말 낮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다. 그럼 3억에 전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주거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5억 있다. 그러면 3억에 전세 들어가서 2억을 예를 들어서 예금만 넣어놔도 예금만 넣어놔도 지금 뭐 금리 뭐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 5%만 받아도 그게 2년 4년 쌓이면 시드머니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가로 들어가면 10억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5억이면 5억 있었으니까 5억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자를 왜 내야 그럼 이자를 지금 5% 잡으면 5, 25, 2,5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한 달에 이자만 200만 원이 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자가는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아, 오늘 집에 가고 집사람한테 집 팔고 전세 가자 그러면 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럴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 맞아요. 갖고 있는 집을 당장 팔고 전세를 가자 이런 논리를 하면서 말씀 주신 걸 막 설명하면 미쳤나? 그걸 아실 것 같아요. 집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뭐 집이 소중하니까요. 저는 팔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 부동산 이야기는 너무 재밌네요. 저는 뭐 금융을 하고는 있지만 부동산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고요. 아쉽지만 오늘 시간이 좀 다 돼서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에 또 기회 한번 되면 따로 또 한번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가 불러주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신없이 했지만 어쨌든 좋은 이야기 들었고요. 오늘 이제 심층 인터뷰 나와주신 분은 그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 소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